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사그램. 안녕하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사건을 꿰뚫어보는 광노규 변호사. 궁금한 사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걸어다니는 법전 여보람 변호사. 마음으로 공감하는 소통의 아이콘 보아라 변호사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법률 방송 그리고 저희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저희 댓글 좀 달리던데 혹시 두 변호사님들 보셨나요? 네, 감사하게도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본 제일 기억나는 게 셋 다 못생겼다.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그래요? 왜 그 댓글을 못 봤지? 오히려 저는 보고 덤덤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런 사실과 다른 댓글을 누가 달았냐며 대신 화를 내주셔가지고 네. 고 변호사님 댓글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댓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전에 볼 땐 항상 무풀이어서 근데 무풀보단 본인 나오는 영상인데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항상 무풀이에요. 근데 항상 거의 무풀이긴 했는데 최근에 한두 개씩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막 요즘에 뭐 아무나 방송한다, 얼굴 성형한 거 아니냐 막 그런 댓글들도 있던데 사실 성형했다라는 댓글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이쁘다고 좀 칭찬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성형했다는 거 좋은 거 예쁘다는 아니에요? 건 아니고 그냥 성형한 것 같다. 네, 좋게 해석하면 내 건강에 좋으니까요. 네.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요즘 사람들 진짜 남 이야기 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그 악플보다 무풀이 더 슬프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물론 저희도 경험해봐서 무풀이 슬프긴 하던데, 또 막상 악플도 받아보니 이게 무풀보다 낫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별거 아닌 댓글에도 좀 마음이 아리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방송인들도 아니고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개 달리지 않는 악플에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연예인들은 굉장히 심한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핫스타그램에서는 흉기 없는 살인, 악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주제 제목만 봐도 벌써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악플과 관련해서 요즘 제일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가 25살이라는 너무도 꽃다운 나이에 예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설리 씨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죽을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되게 댓글 신경 안 쓰고 씩씩해 보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참 온갖 생각이 다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해도 벌써 한두 개의 악플 달린 것만 봐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 한 수백 수천 개 달린 설리 마음은 어떻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맞아요. 설리 씨가 SNS에 사진이나 글 같은 것들을 게재를 하면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은 때 관련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이 관련 기사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악플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악플 때문에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연예인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점들을 방송에 나와서 호소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더 심해지거나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엔 정말 악플 공화국이라는 말이 매우 실감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기획사에서도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악플 신고를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플이
찍혀 있는 그런 화면 같은 걸 캡처하고 아이디랑 일시 같은 걸 보내면 아마 고소 진행할 때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연예인들도 참 어려운 게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막 고소를 하면 인기를 먹고 사는 너네가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지 뭐 이런 거를 고소하고 그러냐 이런 또 여론이 있는가 하면 또는 악플을 이제 달린 악플러들을 고소했다가 취하거나 아니면 무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뭐 이것 봐, 뭐 사실이니까 고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는 여론도 있어서 연예인들이 악플이 달렸을 때 그 대처하는 것으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도 아직도 이제 악플이 계속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건 좀 처벌 수위가 약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우리나라 현행법상 악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형법상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인 사안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대부분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나오거나 혹은 벌금을 받더라도 한 100만 원 내외 이렇게 약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연예인이란 직업이 이제 뭐 힘들어도 웃어야 되고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여주기가 아무래도 힘들 텐데요. 그래서 더욱더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이 최근에 더욱 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악플로 인해서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자 최근에는 이제 연예 뉴스에 있는 댓글 자체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악플을 다는 사람은 그 다는 사람이 계속 단다고 하더라고요. 뭐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고 또 그 연예인의 SNS 개인 계정을 찾아가서 굳이 악플을 단다고 합니다. 근데 연예 뉴스에 댓글란을 폐지한다고 악플이 없어질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어딜 가서도 그런 악성 글을 좀 게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새는 사실 그 방송국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또 들어야 되니까 시청자 게시판이라는 것도 있고 요즘은 개인 SNS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모든 글 쓰는 것을 사전적으로 막지 않는 한 이런 악플, 댓글란을 뭐 일부 사이트에서 막는다 이런다고 해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로 인해서 사실 이제 이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악플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 생각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 연예인들에 관련된 댓글들을 보면은 연예인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공격하는 댓글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예 뉴스에 이런 악플을 많이 달리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조치가 좀 실효성이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다는 공간이 하나 줄어든다 이런 점에서는 뭐 일시적인 대응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인데요. 이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근데 도입되는 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그 실명 자체가 확인이 돼야지 관련 글을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같은 제도는 사실 2004년도에 먼저 규정이 되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하루에 30만 명 이상이 되는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자 했었을 때는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본인 확인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자체를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 도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는데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라는 측과 악플로 인한 사건, 사고를 좀 막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뜨거운데요. 혹시 두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인터넷 실명제라는 게 굉장히 조금 많은 제도들이 함께 보완이 될 이후에 실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사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뭐 타인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이용해서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히 뭐 비유하자면 보이스피싱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내 이름으로 이상한 댓글을 달려서 내가 뭐 이제 고소를 당했다. 이런 이제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 실명제 당연히 좋긴 하지만
뭐 이런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고 차단할 것인지 이런 이제 보완책이 같이 이제 구비된 이후에 실시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실명으로만 이제 댓글을 달게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조심성 있게 너무 악의적인 글은 이제 게재하는 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곽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되면은 현재 국민들이 정치에 굉장히 활성화되게 댓글을 많이 달고 있는데 이런 정치 참여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제가 실시가 되다 보면은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마녀사냥 같은 다른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넷 실명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려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들도 같이 신설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악플 공화국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분명하게 어떠한 대책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저도 분명히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실명제, 이제 표현의 자유와 악플 방지 그 사이에서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체질리법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청원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설립법이 곧 발의된다고 하는데요. 혐오성, 악성 댓글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동 삭제하거나 해당 IP를 차단하는 그런 형식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선수 의원이 일명 설립법이라고 불리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법안의 주된 골자는 차별적이거나 혐오적 표현을 담긴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재를 할 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서 이를 삭제하고 그 인터넷 그 게시자의 IP나 접근 자체를 차단해서 이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박선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 혐오적 차별적인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서 이제 사이트 이용자들이 보기 전에 삭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댓글들을 이제 네티즌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삭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네티즌의 신고 기능은 이미 이제 다른 네티즌들이 본 다음에 신고를 하는 거니까요. 사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강화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법안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자한테 막강한 권력을 주거나 또는 엄청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과연 좀 괜찮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미 네티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 플랫폼 사업자가 글을 아예 노출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이 플랫폼 사업자가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플랫폼 사업자가 글을 삭제하거나 이제 IP를 차단했을 경우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송사가 엄청 날 거란 말이죠. 이제 자신의 글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당했다거나 IP가 차단됐음을 이유로 아마 플랫폼 사업자한테 소송을 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이제 사업자가 감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이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법령이 좀 만들어질지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혐오나 차별적인 악성 댓글을 어떠한 근거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제한을 시킬지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에 제정 자체가 되지가 않아서 혐오나 차별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될지 이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덧붙여서 이제 우리나라 그 플랫폼 사업자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외국 플랫폼 사업자인 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같은 개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했을지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연예인들이 가장 악플을 많이 받는 공간은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해외 사업자들에게 개정 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이긴 해요. 만약에 이제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럼 악플은 해외 CP에 쏠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해외 CP 운영자들은 무슨 죄악이죠?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한 충격을 또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어느 하나를 참 도입하고 표현의 자유 같은 걸 제한하는 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제도도 필요하지만 인식 개선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악플은 정말이지 흉기 없는 살인 또는 손가락 살인으로 불릴 만큼 무서운 것인 것 같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자신을 향해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며 다들 어떤 기분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앞으로라도 조금 더 성숙한 댓글 문화가 만들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 계정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3개월 전 윗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도 없고 남편과 제가 출근하고 나면 온종일 집에 사람이 없는데도 아랫집에서는 자꾸만 경비실을 통해서 쿵쾅거리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발자국 소리가 큰 건가 해서 슬리퍼도 사보고 아이도 없는 집에 매트도 깔아봤지만 항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비켜봐요. 나 이 집 한번 들어가 보게. 비켜봐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며 우리 집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봐요, 왜 이래요 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하루 종일 뭘 그렇게 쿵쿵거리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집은 오후 7시 넘어야 남편이랑 제가 집에 오고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요. 애기들 있는데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집에서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것 같은데? 아래층에 와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관리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정말 부부만 살고 있고 오후 7시 이전에 집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돌아간 아랫집은 그 뒤로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급기야는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매일 문자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래층 사람이 무섭기까지 해서 당분간 남편과 친정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아래층에서는 시끄럽다고 매일 연락을 하고 하물며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남편이 집에 옷가지를 가지러 갔는데 손잡이에 본드를 발라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래층 사람이 한 집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근데 만약에 그 손잡이에 본드 붙인 게 아랫집 사람이 한 거면 진짜 무섭네요. 너무 소름. 어떻게 본드를 붙일 생각을 하지? 아래층 사시는 분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저는 맨 처음에 사연 보고서는 층간소음 진짜 스트레스지 이러면서 혹시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약간 둔감하신 편일 수도 있겠다라는 오해를 자기가 살짝 했었는데 사연을 나중에 읽다 보니까 이거는 좀 법률 고민을 떠나서 약간 공포스러운 기분마저 좀 들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우시면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실 지경이시겠어요.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그죠? 집에 없는데 계속 집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거는 뭐 귀신인가요? 근데 분명히 이제 아랫집 분도 만약에 이 방송 보실 수 있다면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행동들 손잡이에 만약에 본드를 정말 바르셨다면 이거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아마 관리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이 아랫집 분이 또 매일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네, 매일 악의적인 내용으로 문자와 전화를 계속 하시는 경우에는 이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요.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문언 또는 음향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할 소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문에 본드를 바르신 분이 만약 윗집분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랫집 분이 어떻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타인의 전화번호 되게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잘 알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왜 가끔 그 선 보라고 전화 많이 오잖아요. 안 오시나요? 저는 안 안 받아봤어요. 팀장님 받아보신 거예요? 아, 우와. 그래요? 그런가? 아니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그 이른바 뚜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 둘한테는 안 했지? 근데 아무튼 근데 아니 이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뭐 결혼할 사람 있어요라고 이제 처음엔 해보면 그래도 진짜 좋은 분 있는데 뭐 결혼 꼭 하시겠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결혼했다고 해도 뭐 이혼도 이혼할 수 하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특이하신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이제 다짜고짜 저희 번호 어떻게 알아내셨죠? 이렇게 하면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번호를 안 받지만 만약에 받게 되면 그러니까 저 분명히 그러니까 안 좋은 루트로 이제 알아내셨으니까 전화 바로 끊으시는 네. 거겠죠? 근데 그러고 보면 저희도 변호사인데 뭐 굳이 거기다 대고 맨날 전에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이걸 뭐 모르는 사람한테 왜 얘기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우리나라는 참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가 어떻게 유출돼가지고 이렇게 어디 쓰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이제 소름이 돋는 게 아랫집 분이 이제 안 들리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능력에 이어서 전화번호까지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뭐 형사 고소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어떻게 사전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좀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와 같은 형사고소 이외의 방법에도 이제 윗집분께서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신다거나 연락을 통해서 자신의 사생활을 계속 방해한다면 이에 대한 위협을 느끼셨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던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을 하시던 두 가지 모두 증거 수집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우선 아랫집 여자가 보낸 문자와 전화 내역을 잘 캡처해 두시고 그 본드 바른 현관문 앞에 본드를 발라놓은 거를 사진 찍어 두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아랫집 여자가 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경위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혹시나 이런 거 다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게 추후 소송 준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CCTV로 확인하실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좀 확보하셔서 도저히 뭐 하루에 뭐 문자,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뭐 100통을 했으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너무너무 무섭다 이런 거를 이제 법원에 적극 주장을 하시면 이 접근 금지에는 신체적으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문자나 전화를 못하게 하는 것도 접근 금지의 내용에 하나에 포함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를 어겼을 때는 이제 뭐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아랫집에 사시는 분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지만 이렇게 사전에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이런 접근금지 가처분도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좀 대응하시는 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사연자분께서 형사고소나 민사상 그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뭐 다른 집에서 계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용히 했다라는 점을 입증해라 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 책임이 있을까봐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증명 책임은 사연자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소음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증명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현재 겪고 계시는 위해에 대해서 이 아랫사람이 저한테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접근을 막아주세요 라는 거에 이 기본적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소음을 냈어요 안 냈어요는 크게 중요치 않으세요. 만약에 설사 소음을 내셨다고 하더라도 소음을 냈다고 아랫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뭐 본드를 바른다거나 수백 통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위해나 위협으로부터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뭐 내가 층간소음을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뭐 증명을 법원에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우실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좀 이제 더 큰 불편함을 겪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해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법률 고민 있으시면 법률방송 인스타 계정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 법무법인 사나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플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함께해본 법스타그램.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